아들을 처음 품에 안았던 날의 냄새가 아직도 생생합니다. 이 아이가 앞으로 어떤 인생을 살게 될지,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될지, 어떤 가정을 꾸리게 될지, 그때는 아무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제 품속에서 작은 손으로 제 옷깃을 꼭 잡고 있던 그 느낌만이 오랫동안 가슴속에 남아 오늘까지 이어져 있습니다. 아들은 늘 신중한 아이였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무엇 하나 결정할 때도 쉽게 결론을 내리지 않고 오래 생각하던 아이였지요. 장난감 하나를 고를 때도 한참을 망설이며 이것저것 만져보고 가격표를 들여다보고 제가 기다린다는 것을 알면서도 끝까지 고민하던 그런 성격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아들이 늘 기특했습니다. 남들이 보기엔 답답해 보였을지 모르지만 저는 그 신중함이 아들 인생을 지켜줄 거라고 믿었지요. 그런 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저에게 결혼 얘기를 꺼냈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제 귀가 잘못된 줄 알았습니다. 평생 연애라는 것에 관심도 없었고 여자 얘기 한 번 꺼낸 적 없던 아이였습니다. 학교 생활에서도 직장 생활에서도 오직 자기 일만 하는 아이였으니까요. 그런 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진지한 표정으로 저를 불러앉히고 결혼에 대해 말하니 심장이 두근거리는 것이 아니라 아예 멈춘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날 아들의 표정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확신에 찬 얼굴, 오랜 시간 고민하고 또 고민해서 내린 결론이라는 것이 한눈에 보였습니다. 아들은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결혼하고 싶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온갖 감정이 뒤섞여 마음 깊숙한 곳에서 올라왔습니다. 기쁨, 걱정, 설렘, 두려움, 그리고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묘한 감정까지. 하지만 가장 먼저 든 생각은 아들이 스스로 선택한 사람이라면 믿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들은 아직 20대 초반으로 어리다고 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의 삶을 책임질 수 있는 성인이기도 했으니까요. 저는 아들의 선택을 존중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며느리가 될 아가씨를 처음 만난 날, 저는 긴장된 마음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들은 늘 신중한 아이였기 때문에 아들이 선택한 사람이라면 분명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전제했지만 그래도 어머니 입장에서는 자연스럽게 수많은 생각이 머릿속을 지나갔습니다. 과연 어떤 성격일까? 우리 집 분위기와 맞을까? 아들과 함께 앞으로의 삶을 잘 꾸려갈 수 있을까? 쉬움이 없는 질문들만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처음 본 그녀는 참 착해 보였습니다. 조용하고 공손하며 첫 만남이 어색할 법도 한데 눈을 마주칠 때마다 미소를 지어주는 모습이 인상 깊었습니다. 아들이 왜 결혼하고 싶다고 했는지, 왜 그토록 확신을 가졌는지 이해할 듯 했습니다. 결혼은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아들은 사회초년생이었고 결혼을 준비하며 여러 가지를 고민하는 모습이 안쓰러울 만큼 바빴지만 그는 늘 당당했습니다. 저희 집에서는 신혼집을 마련해줄 형편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시댁살이를 하게 되었고 저는 솔직히 그 부분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요즘 시대의 시댁살이가 쉽지 않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며느리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혹시 부담되거나 불편하면 말해도 괜찮다. 우리가 최대한 배려해주겠다. 그런데 며느리는 생각보다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괜찮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지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그 말에 저는 마음이 조금 놓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또 하나의 걱정이 생겼습니다. 우리 집에는 남편과 저뿐만 아니라 아들의 누나, 그러니까 제 딸도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딸은 성격이 강한 편입니다. 눈치나 체면을 따지는 것보다는 직설적으로 말하는 스타일이고 기가 센 면이 있지요. 저는 늘 그 점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며느리와 딸이 잘 지낼 수 있을까? 집에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면
분위기가 어떻게 바뀔까? 혹시 서로 맞지 않아 갈등이 생기면 어떡하나? 그런 걱정이 하루가 멀다 하고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희망을 가졌습니다. 사람 사이의 관계는 직접 부딪혀 보기 전까지는 모르는 법이고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서로를 이해하게 될 거라고 믿었습니다. 며느리가 집에 들어온 첫날, 그 아이는 누구보다 부지런했습니다. 아직 낯선 집이었을 텐데도 설거지부터 빨래, 집안 청소까지 스스로 나서서 하려 했습니다. 저는 당황스러워서 말렸습니다. 며느라기, 아직 첫날인데 쉬어도 된다. 내가 할게. 하지만 며느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할게요. 여기서 함께 사는데 당연히 제가 해야죠. 저는 그 말이 참 고마웠습니다. 첫날부터 저렇게 나서서 집안일을 도와주는 모습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며느리는 그렇게 첫 한 달 동안 누구보다도 성실했습니다. 굳이 말하지 않아도 필요한 것을 알아서 채워넣고 제가 말하기 전에 벌써 움직이는 모습을 여러 번 보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참 흐뭇했습니다. 우리 집과 잘 맞는 아이구나. 시간이 지나면 딸과도 친해지고 우리 가족에게 큰 축복이 되겠구나. 그렇게 믿었습니다. 딸과 며느리는 초반엔 약간 어색했지만 시간이 조금씩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웃음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둘의 관계는 나쁘지 않아 보였고 딸도 며느리를 생각보다 잘 챙겼습니다. 저는 속으로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릅니다. 하나뿐인 오빠의 부인이기 때문에 딸도 스스로 마음을 열어준 것이겠지요. 그때만 해도 저는 앞으로 우리 가족이 큰 문제 없이 잘 지낼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그 평온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반년이 흘렀을 무렵 저는 며느리에게서 아주 작은 변화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렇지 않게 넘길 수 있을 만큼 사소한 변화였습니다. 그러나 그 사소한 변화가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커지기 시작했고 결국에는 우리 가족의 평화를 흔드는 큰 갈등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갈등을 통해 며느리가 처음부터 보여주지 않았던 또 다른 면을 보게 되었고 아들도 처음으로 며느리를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가 우리 집에 들어온 지 약 한 달이 지나고 2달째에 접어들었을 무렵까지는 큰 변화 없이 늘 부지런했고 늘 예의 바르고 늘 조심스러웠습니다. 저는 속으로 그 모습이 오래가기를 바랐습니다. 어쩌면 새 식구로서 힘을 많이 쓰고 있는 것일 수도 있어 걱정되었지만 그래도 며느리는 적응을 잘하는 것 같았고 딸도 처음보다는 훨씬 부드러워진 모습이었기에 더욱 안심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며느리가 들어온 지 약 3개월 즈음이었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저는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고 딸은 거실에서 뭔가 자료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평소라면 부엌으로 와서 저를 도와주거나 혹은 딸 옆에 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거실 분위기를 자연스럽게 환하게 하는 그런 일상이 이어질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조금 달랐습니다. 며느리가 방에서 나오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는데 제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것은 옷차림이었습니다. 이전까지 며느리는 집안에서도 늘 정돈된 모습을 유지했습니다. 머리도 단정히 묶고 편한 옷을 입어도 깔끔해 보이는 스타일이었지요. 그런데 이날 며느리는 머리를 대충 묶어 올렸는지 잔머리가 여기저기 삐져나와 있었고 티셔츠도 평소와 달리 헐렁하고 어딘가 구김이 잔뜩 잡힌 옷이었습니다. 물론 집에서는 누구나 편하게 입을 수 있는 차림이었지만 이전 며느리의 이미지를 생각하면 꽤 큰 변화였습니다. 며느리는 저에게 말도 없이 냉장고로 다가가 문을 열더니 차가운 물을 꺼내 들고는 한참을 쭉 들이켰습니다. 그 모습이 어색하다는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전에 며느리는 제가 부엌에서 뭔가 하고 있으면 꼭 어머니
뭐 도와드릴까요? 라고 먼저 말을 붙이곤 했습니다. 그날 며느리는 그 인사를 건너뛰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잠시 멈칫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라면 누구나 피곤하거나 잠깐 예민하거나 혹은 기운이 없는 날도 있는 법이지요. 저는 며느리가 요즘 집안일도 많이 하고 시댁살이에 적응하느라 지쳤나 보다 하고 넘겼습니다. 그런데 그 변화가 그날 하루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오후 딸이 학교에서 일을 마치고 들어오는 시간대였습니다. 며느리는 소파에 누운 자세 그대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고 딸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는데도 예전처럼 벌떡 일어나 언니 오셨어요. 라며 반갑게 인사를 건네지 않았습니다. 그저 손을 대충 흔들며 인사하는 척만 하고 다시 텔레비전으로 시선을 돌리더군요. 저는 그 모습을 보고 미묘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딸도 순간 멈칫한 것 같았지만 아무 말 없이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며느리를 바라보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이제 조금씩 서로에게 편해지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 처음에 예의 바르고 조심스러운 모습은 사실 긴장해서 그랬던 것일 수도 있고 이렇게 털털한 면이 원래의 모습일 수도 있겠지. 그렇게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의 털털함은 점점 다른 모습으로도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제가 저녁 식사를 하려고 상을 차리는데 며느리가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바로 옆으로 다가와 어머니 제가 할게요. 라며 수저를 놓고 반찬을 옮기는 일을 함께 했을 텐데 그날 며느리는 상 앞에서 잠시 서 있다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오늘은 좀 쉬고 싶어요. 몸이 좀 안 좋아서요. 저는 괜찮다며 며느리를 방으로 보내고 혼자서 저녁 준비를 모두 했습니다. 정말 아픈 걸까 하고 걱정도 되었고 처음 며느리가 힘든 티를 낸 것이기에 저는 오히려 마음이 짠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며느리는 오늘은 좀 피곤해서요. 몸이 안 좋아요. 잠깐만 누워 있을게요. 와 같은 말을 자주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은 며느리가 힘들다는 말을 하는 날마다 한두 시간 지나면 멀쩡하게 집 밖으로 외출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기분 전환이 필요할 수도 있어 그러려니 했지만 점점 그 빈도가 잦아지며 며느리의 행동에서 어떤 익숙함이 보였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결혼 전에 친구들과 편하게 지내던 그 모습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듯한 느낌이었고 그 털털함이 나쁜 것이라기보다는 이제 며느리가 우리 집에 너무 익숙해져서 마치 원래 살던 집처럼 편하게 행동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편안함이 가끔 선을 넘는 듯한 장면들을 만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특히 딸과 함께 있을 때면 예전의 조심스러움은 온데간데 없고 말투도 점점 가벼워지고 어쩌면 아예 딸을 동등한 친구처럼 대하려는 듯한 태도마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딸은 표정으로만 어색함을 드러낼 뿐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딸은 원래 표현을 서툴고 기가 센 듯 보이지만 속정 깊고 남을 배려하려 애쓰는 아이라 며느리의 변화도 그저 묵묵히 견뎌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며느리가 결혼 이전에는 보여주지 않았던 모습들이 조금씩 아주 조금씩 하지만 확실하게 우리 가족 안에서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변화가 아직은 작은 파도 같았지만 이 파도가 앞으로 큰 파동으로 번지게 될지 그때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며느리도 우리 집에 적응하면서 본래의 모습이 나오는 것일 수도 있다. 라고 스스로를 설득하며 마음속의 불안함을 누르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털털함은 단순한 편안함이 아니라 어떤 당연함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결국 이후의 갈등의 신호였다는 것을 그때의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며느리가 우리 집에 들어온 지도 어느덧 반년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처음 몇 달 동안의 조심스럽고 공손한 모습은 희미해지고 요즘 들어 며느리는 점점 더 편안해진 모습으로 변해갔습니다. 물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 한쪽이 조금 찌릿하게 쓰이기도 했지만 시댁살이라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되도록 마음을 크게 쓰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부터 집안 공기가 묘하게 달랐습니다. 날씨 때문인지 사람 때문인지 모를 그 분위기는 마치 오래된 집이 한쪽에서 아주 작은 금이 생긴 것처럼 보이지 않는 균열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일찍 일어나 부엌에 들어갔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며느리가 조금 늦더라도 어머니, 제가 도울게요. 라며 부엌으로 머리를 내밀곤 했는데 그날은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며느리가 늦잠을 자는가 보다 했습니다. 어쩌면 밤새 피곤했을 수도 있고 아직 몸이 덜 풀렸을 수도 있겠지요. 그래서 저는 혼자서 밥을 짓고 반찬을 데우고 국까지 끓여서 상을 차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며느리가 방에서 나온 후에도 상 앞에 와 앉기만 할 뿐 전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수저를 놓을 생각도 하지 않고 그저 멍하니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며느라기야, 수저 좀 놓아줄래? 그러자 며느리는 조금 피곤한 듯한 얼굴로 저를 보며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그냥 제가 좀 쉬고 싶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늘 것까지는 없었습니다. 사람이 하루쯤은 그럴 수 있는 것이니까요. 하지만 그 다음 날, 또 그 다음 날에도 며느리는 더 이상 밥상에 수저를 놓지 않았습니다. 설거지를 하지 않았습니다. 빨래도 청소도 정리도 어느 순간부터 멈춰 있었습니다. 집안에서 늘 제가 먼저 움직여야 했습니다. 며느리는 그냥 방에서 나오면 밥을 먹고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가끔은 방에 들어가 쉬었고 말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변화가 일주일로, 2주로 이어졌습니다. 저는 처음엔 당황스러웠지만 곧 마음을 가라앉혔습니다. 저 자신에게 말하듯 생각했습니다. 며느리가 초반에 너무 열심히 해서 지금 그 피로가 한꺼번에 몰려온 걸 수 있다. 그동안 스트레스도 많았을 테니 이렇게 늘어지는 것도 이해해야 한다. 며느리가 집안일을 하지 않는 모습이 처음에는 조금 놀라웠지만 곧 당연한 듯 적응해 나가는 제 자신을 보고 저도 모르게 미소가 나기도 했습니다. 저는 젊었을 때 시어머니에게 여러 번 혼난 기억이 있습니다. 완벽하지 않다며 서툴다며 왜 이걸 제대로 못하느냐며 그때마다 마음속으로 눈물을 훔치던 때가 있었지요. 그래서 저는 며느리에게 그런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부족한 점이 있어도 받아들여주고 기다려주고 조용히 옆에서 지켜봐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번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며느리도 사람이니까 결혼하고 새로운 집에 와서 살아가는 게 마음처럼 쉽겠나. 내가 조금 더 감싸주면 언젠가는 다시 예전처럼 해주겠지. 그렇게 저는 며느리가 집안일을 완전히 놓아버린 것 같은 그 시기에도 단 한 번도 며느리에게 잔소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수저를 놓지 않아도 제가 놓았고 설거지를 하지 않아도 제가 했고 빨래가 쌓여도 저는 조용히 치웠습니다. 며느리가 어질러 놓고 나가버려도 저는 묵묵히 그 자리를 정리했습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하겠지요. 왜 그렇게 며느리를 감싸느냐고. 요즘 며느리들은 저렇게 하면 안 된다고. 아들에게도 말했어야 한다고. 하지만 어머니라는 자리는 누군가를 미워하기보다 이해하려고 먼저 마음을 쓰는 자리라고 생각했습니다. 며느리는 아직 젊고 결혼이라는 무게도 시댁이라는 책임도 온전히 받아들이기엔 아직 어린 나이였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며느리의 행동 하나하나가 이상하게 밉지 않았습니다.
딸은 가끔 제게 묻곤 했습니다. 엄마, 며느리가 요즘 집안일을 전혀 안 하는데 엄마는 안 힘들어? 저는 딸에게 빙긋 웃으며 답했습니다. 엄마는 괜찮다. 며느리가 지금은 적응하는 중이니까 너무 마음 쓰지 말아라. 딸은 그 말을 듣고는 입술을 꼭 다물고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눈빛 속에는 말하지 못한 복잡한 감정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믿었습니다. 며느리가 조금 지나면 다시 예전처럼 예의 바르고 부지런한 모습으로 돌아올 거라고 지금은 단지 잠깐의 휴식일 뿐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이 흔들리는 순간이 곧 찾아오게 됩니다. 며느리가 보이기 시작한 집안일 회피는 단순히 피곤해서가 아니라 그보다 더 깊고 복잡한 감정에서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감정은 딸과 며느리 사이에서도 조용히 자라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집안일을 하지 않기 시작한 지 어느덧 몇 달이 지났습니다. 처음에는 아픈가 싶어, 피곤해서 그런가 싶어, 어쩌면 결혼 초에 너무 많은 부담을 스스로 떠안아 지쳐버린 건가 싶어 저는 오히려 며느리를 달래듯 마음을 낮추고 기다렸습니다. 사람이란 누구나 어느 시기에는 느슨해지기도 하고 힘든 순간도 찾아오는 법이니까요. 하지만 며느리의 변화는 단순히 느슨해지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은 아침 식사를 끝내자마자 옷도 대충 입은 채 급하게 외출을 했습니다. 저는 혹시 약속이라도 있는가 싶어 따뜻하게 묻듯이 말했습니다. 며느라기 어디 가니? 며느리는 민망함도 없이 가벼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냥요. 바람 좀 쐬려고요. 저는 며느리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속으로 여러 생각이 스쳐갔습니다. 그래, 바람 쐬는 게 필요할 수도 있지. 시댁살이가 답답할 수도 있으니까 잠깐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지. 스스로를 그렇게 달래며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의 외출은 그날 하루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또 그 다음 날도 며느리는 밥만 먹고 나가버렸습니다. 처음 며느리가 우리 집에 왔을 때는 집안일을 먼저 찾고 제가 움직이지 않아도 미리 다 챙기는 부지런한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집안일은 당연히 제가 해야 하는 일처럼 전혀 손도 대지 않았고 이제는 집에 있는 시간조차 점점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아침 늦게 나가 해가 다 지고 나서야 들어오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더 늦게 들어오는 날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면 저는 현관 근처 식탁 의자에 앉아 문이 열리는 소리를 들으며 괜히 혼자만의 걱정을 늘려갔습니다. 생각보다 집이 답답한가? 혹시 우리 집에서 불편한 일을 겪었나? 며느리 마음속 깊은 곳에 무슨 고민이라도 있는 걸까? 그러면서도 저는 딱히 며느리에게 캐묻진 않았습니다. 묻는 순간 며느리가 불편해질까? 딸에게 괜한 갈등의 빌미가 될까? 그것이 더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어떤 작은 감정이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걱정도 아니고 분노도 아니고 답답함도 아니고 그 모든 것이 뒤섞인 묘한 감정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집안일을 하지 않는 것은 참아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가 우리 집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지 않고 자꾸만 밖으로 나돌기 시작하는 모습은 저를 점점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어느 날 며느리가 또 외출을 한 뒤 저는 혼자 거실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먼지가 아니라 그동안 쌓여온 감정들이 함께 쓸려나가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빗자루 끝에서 묵은 티끌이 나오듯 제 마음에서도 참고 참아왔던 감정의 먼지들이 조금씩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면서 물이 튀는 소리에 맞춰 제 마음도 왠지 모르게 콩콩 울렸습니다. 수저 하나를 씻으면서도 이젠 예전처럼 담담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계속 나만 바라보고 있는가? 나는 이해하고 참아주고
받아주기만 해야 하는가. 며느리는 우리 집에서 점점 자기만의 세계로 들어가는데 나는 왜 이렇게 외롭고 허전한가. 그런 생각들이 물 위로 떠오르듯 조용히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은 며느리가 늦게 들어온 날이 있었습니다. 그날은 밤 공기마저 무겁고 현관 밖에서 들려오는 발자국 소리가 유독 크게 울렸습니다. 현관문이 열리고 며느리가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오늘은 늦었네. 혹시 어디 갔다 왔니? 며느리는 신발을 벗으며 대수롭지 않게 말했습니다. 그냥요. 답답해서요. 저는 그 대답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딱히 잘못된 대답도 아니었지만 저를 향한 마음의 문을 전혀 열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며느리는 제 표정을 신경 쓰지 않고 그대로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나는 순간 저는 혼자 부엌에 서서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웠지만 도무지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불을 끄고 누워 천장을 바라보는데 마음 한쪽에서 자꾸만 어떤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내가 이해하려 노력해도 사람이 너무 당연해지면 그 배려가 쉬워 보이는 걸까? 그 생각은 마치 오래된 상처가 다시 욱신거리듯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제 마음을 찔러왔습니다. 저는 여전히 며느리를 미워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아직 어리고 결혼이라는 새로운 환경 속에서 힘들 수 있고 시댁살이에 지친 것일 수도 있다고 스스로를 수없이 달래면서 그녀의 변화를 이해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해의 무게는 조금씩, 아주 조금씩 제 어깨를 눌러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무게는 제가 감당할 수 있는 한계를 천천히 조용히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집안일을 하지 않는 날들이 길어지고 외출하는 시간이 점점 늘어난 지 10달쯤 되었을 때였습니다. 그날은 아침부터 이상하게 집안 공기가 무겁다 싶었습니다. 평소에는 서로 말을 자주 하지 않아도 어딘가 부드러운 흐름이 있었지만 그날은 보이지 않는 실 하나가 집안을 조용히 팽팽하게 당기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점심 무렵 딸은 일을 마치고 집에 들어왔고 며느리는 거실 소파에 다리를 꼬고 앉아 핸드폰 화면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반찬을 꺼내며 작은 무언가가 곧 터질 것 같은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딸이 거실로 들어오자 며느리는 별 고민도 하지 않은 듯 그냥 툭 내뱉듯 말했습니다. 언니는 언제 결혼해요? 그 말이 떨어진 순간 부엌에서 그 말을 들은 저는 손에 들고 있던 반찬통을 잠시 멈칫하며 들여다봤습니다. 딸도 순간적으로 몸이 굳는 것이 보였습니다. 딸은 평소 결혼에 대해 민감한 편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누군가가 이렇게 대놓고 묻는 상황을 좋아할 리도 없었습니다. 딸은 천천히 며느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건 내가 알아서 할 문제야. 내가 왜 물어? 그럴 만도 한 반응이었습니다. 딸은 아직 자신의 인생을 차근차근 준비 중이었고 누가 재촉하거나 간섭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러자 며느리는 전혀 악의가 없는 얼굴로 오히려 아주 자연스러운 듯한 태도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그냥요. 한 명이라도 집에서 나가면 집이 좀 더 넓어지잖아요. 그런 의미로 그 말이 끝나는 순간 딸의 얼굴이 확 굳어졌습니다. 조용하던 거실 공기가 갑자기 차갑게 식는 게 눈에 보일 정도였습니다. 딸은 한 박자, 두 박자 숨을 들이켰고 결국 참지 못하고 며느리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너 지금 그게 할 말이야? 너 때문에 내가 이 집에서 나가야 한다는 뜻이야? 며느리는 딸의 분노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듯 눈을 동그랗게 뜨고 말했습니다. 아니, 그런 건 아니고 그냥 말한 건데 왜 그렇게 화를 내요? 그 말투는 마치 자기가 잘못한 게 전혀 없다는 듯 억울하다는 뉘앙스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딸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냥 말한 게 아니잖아. 내가 이 집에서 나가야 내가 편하다는 식으로 말했잖아. 목소리는 떨렸고 딸의 표정에는 분노와 상처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그 장면을 지켜보며 손이 굳어졌습니다. 그 순간 제 심장까지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가 저런 말을 직접 할 줄은 정말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편해졌다고 해도 넘지 말아야 할 선이 분명히 있는데 그 선을 며느리가 아주 자연스럽게 넘어서 버린 것이었습니다. 딸은 며느리를 노려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결혼해서 들어온 사람이잖아. 근데 어떻게 나한테 그런 말을 해? 며느리는 여전히 자신이 왜 욕을 먹어야 하는지 이해하지 못한다는 듯 무심하고 둥근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나는 그냥 현실적으로 말한 건데 집이 좁은 건 사실이잖아요. 저는 그 순간 딸과 며느리 중 누구보다 저 자신이 더 충격을 받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딸을 감싸야 할까? 며느리를 나무라야 할까? 아니면 당장 그 자리에 끼어들어 둘 사이에 불을 꺼야 할까? 하지만 어떤 말도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부엌과 거실 사이 그 짧은 거리에서 굳어버린 채 딸을 바라보고 며느리를 바라보고 그 속에서 흔들리는 제 마음만 쥐고 있었을 뿐입니다. 딸의 얼굴에는 상처가 깊게 새겨졌고 며느리의 얼굴에는 어떤 긴장감도 없었습니다. 그 두 모습이 한 공간에 나란히 있는 것을 보니 문득 어떤 조짐 같았습니다. 이제부터는 단순히 며느리의 털털함이나 집안일을 안 하는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서로의 감정이 직접적으로 충돌하기 시작한 순간이라는 것을 그날 저는 직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제가 감싸고 이해하는 것만으로는 이 집안의 긴장을 붙잡아 둘 수 없겠다는 묘한 두려움이 가슴 깊은 곳에서 아주 천천히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딸과 며느리의 말다툼이 끝난 뒤 집안의 공기는 한동안 식지 않는 뜨거운 연기처럼 거실 구석구석까지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딸은 방 문을 닫고 들어가 버렸고 며느리는 억울하다는 표정을 한 채 소파에 앉아 다리를 꼬고 있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며 저는 오래 앉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분명히 누군가는 이 상황을 정리해야 했고 그 역할은 어머니인 나일 수밖에 없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마음을 가라앉히기 위해 먼저 한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를 조용히 따로 부르기 위해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목소리를 낮추어 부드럽게 이름을 불렀고 며느리는 무심한 얼굴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순간 며느리의 표정에서 느껴지는 분위기는 전혀 예상과 달랐습니다. 어떤 죄책감이나 미안함 같은 기색은 없고 오히려 자신은 잘못한 게 없다는 듯 묵직한 당당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한 장소에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했습니다. 며느리에게 손짓으로 함께 오라는 뜻을 전했지만 며느리는 급할 것 없다는 듯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그 태도에는 조심스러움이나 긴장감이 없었고 오히려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납득할 생각이 없는 사람의 여유가 담겨 있었습니다. 방 안 공기가 잠잠해진 순간 저는 며느리와 마주 앉았습니다. 그동안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걱정, 오늘 있었던 갈등, 시누이에게 했던 말의 무게, 그런 모든 부분들을 차근차근 이야기하려고 머릿속으로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앞에 앉은 며느리는 제가 꺼내려는 말의 흐름을 전혀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얼굴이었습니다. 입술을 다물고 있었지만 그 표정은 말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잘못한 것이 없다고, 그 상황은 당연했다고, 오히려 딸이 과민하게 반응한 것이라고. 저는 천천히 며느리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그녀는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피곤하거나 방어적인 표정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당연하다는 듯 자신의 행동을 정당하게 여기는 듯
그런 기색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 설명하기 힘든 감정이 천천히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며느리를 이해하려 애써왔던 시간들, 집안일을 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생각하며 스스로를 설득해왔던 순간들, 외출이 잦아도 답답해서 그럴 거라고 이해했던 모든 노력들이 마치 한순간에 허물어지는 듯 했습니다. 며느리는 고개를 살짝 들고 마치 자신이 억울하다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침묵 속에서 저는 분명하게 느꼈습니다. 이 아이는 지금 자신의 행동을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심지어 시누이에게 했던 말도 당연했다고 느끼는 것 같다고. 저는 조용히 숨을 들여 마셨습니다. 말이 막힌 것이 아니라 무엇을 어떻게 꺼내야 할지 도무지 감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성급하게 말하면 더 큰 갈등이 생길 것 같고, 조용히 넘기자니 딸의 상처가 떠올라 마음이 편해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그런 제 마음을 전혀 읽지 못하는 듯 눈썹 하나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 표정은 오히려 당당했고 기세등등했고 자신의 말과 행동을 되돌아볼 생각이 없어 보였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고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내가 참아온 시간들이 며느리에게는 배려가 아니라 당연한 것으로 보였을 수도 있겠구나. 이 조용한 방에서 말 한마디 없는 대화가 그 어떤 말보다 더 크게 제 가슴을 흔들어 놓고 있었습니다. 며느리와 마주하고 나온 뒤 저는 한동안 복도를 서성였습니다. 문을 닫은 그 순간부터 가슴 안쪽에서 묵직한 무언가가 차오르는 느낌이 들었고, 그 감정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의 표정은 여전히 선명했습니다. 전혀 미안함이 없는 얼굴, 오히려 자기 행동이 당연하다는 듯한 당당함. 그 모습이 머릿속에서 쉬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더는 혼자 감당할 수 없다는 생각에 천천히 아들이 있는 방으로 향했습니다. 문 앞에 서서 몇 번이나 숨을 고르며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할지 고민했지만 결국 마음을 결정하고 조용히 문을 두드렸습니다. 아들은 침대에 앉아 조용히 휴대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들어가자 아들은 갑작스러운 방문에 놀란 듯 허리를 세우며 자세를 바로잡았습니다. 저는 아들을 마주보며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입술을 여는 순간 속에 쌓였던 감정이 터질 것 같아 머릿속에서 먼저 정돈하려 애썼습니다. 아들은 제가 무거운 표정으로 앉아 표정을 굳히며 무슨 일이냐는 듯한 눈빛을 보였습니다. 평소라면 제가 먼저 소소한 이야기부터 꺼냈겠지만 그날만큼은 도저히 그렇게 자연스럽게 말을 이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며칠 동안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며느리가 집안일을 하지 않는 모습, 외출이 잦아진 모습, 그리고 오늘 딸과 있었던 갈등까지 하나하나 차분히 전달했습니다.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흥분된 감정은 최대한 누르고 제가 본 그대로를 이야기하려 노력했습니다. 아들의 표정은 이야기를 들을수록 점점 굳어졌습니다. 처음에는 놀란 듯 눈이 크게 뜨였다가 곧 믿기 어렵다는 듯한 표정으로 바뀌었고, 마지막에는 고개를 들어 제 얼굴을 바라보며 당황스러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아들은 손끝으로 허벅지를 만지작거리며 머릿속에서 상황을 정리하려는 듯 보였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입술을 꽉 물며 시선을 바닥으로 내렸습니다. 그 표정은 내가 알고 있던 며느리가 이런 모습일 리 없다는 혼란과 충격이 뒤섞인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아들에게 마음속에 있던 가장 큰 질문을 던지듯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결혼하기 전 연애할 때 며느리가 이런 모습을 보인 적이 있었는지, 혹시 아들이 미리 알고 있었던 부분인지, 그동안 숨겨왔던 성격은 아니었는지. 아들은 그 질문 앞에서 말문을 잃은 듯 잠시 멈춰섰습니다. 대답을 찾는 표정이 아니라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 일을 갑자기 들어 당황한 사람의 표정이었습니다. 혼란이 얼굴에 고스란히 묻어나왔고 손끝마저 가볍게 떨리는 듯 했습니다. 그 모습만으로도 아들은 정말 몰랐다는 것을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결혼 전에 보았던 며느리와 지금의 며느리가 너무 다르다는 사실로 아들도 충격을 받은 듯 했습니다. 아들은 잠시 고개를 들어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더니 손등으로 이마를 문질렀습니다. 그 모습은 갑작스러운 무게가 어깨 위로 올려진 듯한 무거운 동작이었습니다. 아들은 제가 하는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믿으려 애쓰는 듯 입술을 굳게 다물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 한켠이 아리게 아팠습니다. 며느리의 변화보다 아들의 당황한 모습이 더 마음을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아들이 얼마나 믿고 결혼을 했을지, 얼마나 신중하게 선택했을지 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아들은 제 말을 들은 뒤 오랫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제가 묵묵히 참아왔던 감정들이 아들의 표정 위에서 다시 되비쳐 보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무엇보다 더 큰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시누이와 며느리의 갈등이 아니라 아들과 며느리 사이의 관계에도 작지 않은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다는 것. 아들은 여전히 혼란스러워 보였고 저는 그 옆에서 어쩔 수 없이 묵묵히 아들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방 안공기는 딸과 며느리가 다퉜던 거실보다 더 무겁고 더 차가웠습니다. 서로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침묵 속에서 이제부터 무엇인가가 천천히 깨지기 시작했음을 우리는 동시에 느끼고 있었습니다. 아들과 조용히 이야기를 나눈 그날 이후 집안의 분위기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결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평소와 다를 것 없는 일상이 이어지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안에는 작은 금이 선명하게 자리 잡혀 있었고 그 금은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씩 아주 조금씩 벌어지며 집안 전체를 긴장하게 만들었습니다. 딸과 며느리는 그날 말다툼 이후로 서로 마주치는 순간마다 얇은 유리벽 하나를 사이에 둔 사람들처럼 표정도 굳어 있었고 눈빛도 차갑게 얼어 있었습니다. 딸은 며느리의 발걸음이나 움직임이 들리는 순간 저도 모르게 숨을 조금 고르고 조심스러운 표정으로 몸을 굳히곤 했습니다. 며느리는 그런 딸의 변화를 전혀 의식하지 않는 듯 오히려 더 대수롭지 않게 행동했습니다. 둘 사이에는 말 대신 차가운 침묵만 오갔고 그 침묵은 사람 사이의 거리를 더 멀어지게 만들었습니다. 며느리는 이전처럼 거실에서 딸과 함께 시간을 보내려는 모습이 줄어들었고 식사 후에도 어색한 분위기를 피하려는 듯 금세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또는 챙길 것도 준비할 것도 없이 갑작스럽게 외출을 하며 집안에서 보내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며느리가 분위기를 피하고 싶은 마음에 집 밖으로 나가는 것이겠지 하고 생각했습니다. 갈등이 생기면 누구나 마음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니까 그것조차 이해하려 애썼습니다. 그런데 며느리의 외출은 점점 잦아졌고 외출 후 돌아오는 시간도 점점 늦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나가서 점심때쯤 오던 외출이 오후까지 이어지고 이윽고 밤늦게 들어오는 일도 늘어갔습니다. 며느리가 집에서 보내는 시간보다 집 밖에서 보내는 시간이 더 많아졌을 무렵 거실에서 묵묵히 청소를 하던 저는 더 이상 이 상황을 단순한 기분 전환이라 부를 수 없다는 것을 조용히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딸은 며느리가 문을 열고 나가는 소리가 들릴 때마다 잠시 동작을 멈추곤 했습니다. 서로 얼굴을 마주칠 일이 줄어든 것은 오히려 다행처럼 보였지만 그 뒤로는 딸의 표정이 더 경직되고 더 외로워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집안의 공기는 낮에는 무겁고 밤에는 더 적막했습니다. 저녁 식탁에서는
예전처럼 소소한 이야기나 웃음이 오가지 않았고 아들도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숟가락을 든 채 한참을 멈춰 있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며느리가 집에 머무르지 않으니 자연스럽게 식사 시간에도 자리가 비어 있는 일이 많았고 그 빈자리는 비어 있는 의자 하나가 아니라 이 집에 내려앉은 갈등의 그림자처럼 보였습니다. 며느리는 집에 돌아올 때도 이전처럼 밝은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피곤함인지 짜증인지 모를 표정으로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며 마치 집이라는 공간이 잠시 몸을 쉬게 하는 곳에 불과한 듯 행동했습니다. 저는 그런 며느리의 뒷모습을 볼 때마다 어딘가 마음이 쓸려나가는 듯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며느리를 이해하려 했던 제 마음이 조금씩 무너지는 소리가 제 가슴 안에서 들리는 듯 했습니다. 딸과 며느리는 이제 같은 집에 살고 있지만 서로를 피해 걷는 낯선 사람들처럼 한 공간을 공유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아들은 그 사이에서 어찌할 바를 몰라 한동안 말수도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모든 상황의 흐름을 지켜보며 하루하루 작은 한계를 넘어가는 마음을 붙잡으려고 애쓰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를 이해하려던 마음과 상처 입은 딸을 바라보는 마음, 그 중간에서 저는 어떤 쪽으로도 쉽게 기울어지지 못한 채 혼자 가만히 무너져가는 느낌만 깊어져 갔습니다. 그렇게 집안의 공기는 날이 갈수록 차갑게 내려앉았고 며느리가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우리 가족의 사이도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거리감이 생겨갔습니다. 며느리가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면서 집안의 분위기는 매일 조금씩 더 얼어붙었습니다. 그동안은 며느리의 불성실한 모습이 집안일을 하지 않는 정도에 그쳤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그 행동이 일상의 다른 부분들까지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식사 시간이 되어도 며느리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전에는 부엌에서 밥 냄새만 풍겨도 먼저 와서 도와주던 아이였는데 지금은 밥상이 차려져도 거실에 앉아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불러야만 천천히 움직였고 그마저도 몸을 비틀며 억지로 나오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식탁에 앉아도 가족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고 있다는 느낌은 없었습니다. 수저를 드는 손끝에는 진심이 없었고 주위를 둘러보는 눈빛은 마치 이 자리가 귀찮다는 듯 건성으로 움직였을 뿐이었습니다. 딸이 먼저 일어나 설거지를 시작하면 며느리는 잠시도 지켜보지 않고 식탁에서 일어나 방으로 사라졌습니다. 눈길 한번 주지 않았습니다. 미안함도 함께해야 한다는 생각도 조금도 느껴지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며느리는 방문을 닫을 때도 살며시 닫지 않았습니다. 쾅 하고 소리가 울릴 만큼 거칠게 닫는 경우가 점점 많아졌습니다. 그 소리는 단순한 문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가족 사이에 놓인 보이지 않는 문이 세게 닫히는 소리처럼 귀에 오래 남았습니다. 어느 날은 딸이 거실에 놓아두었던 책을 정리하려다 며느리와 마주쳤습니다. 며느리는 눈길조차 주지 않고 딸이 비켜서기 전에 그저 지나쳤습니다. 딸의 얼굴은 굳어졌고 저는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며 가슴 한구석이 찢어지는 듯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며느리는 저에게도 예전 같은 공손함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부엌에서 마주쳐도 눈을 돌린 채 지나가 버리고 제가 먼저 무엇을 말하려 해도 고개를 끄덕여주는 최소한의 예의조차 사라져 있었습니다. 제가 아침부터 움직여 만든 밥상 앞에서도 감사함은커녕 식탁에 앉는 표정마저 무심했습니다. 마치 이 집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식구가 아니라 잠시 머물다 가는 손님처럼 모든 행동이 가벼웠습니다. 며느리의 무심한 태도는 더 이상 적응이라는 단어로 포장하기 어려웠습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집안의 모든 일이 며느리에게는 부담이 아니라 관심받게 일이 되어버린 듯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저녁 설거지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고 약속한 것처럼 집으로 돌아온 딸은 그 모습을 보고 잠시 멈춰섰습니다. 저는 딸을 바라보며 괜찮다는 듯 고개를 흔들었지만 딸의 표정에는 이미 지친 마음이 고스란히 묻어났습니다. 며느리는 그 시간 현관을 열고 들어오더니 우리의 시선을 피할 생각도 하지 않고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저는 그 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으며 이제 마음속에서 어떤 결정이 서서히 무르익기 시작한다는 걸 느꼈습니다. 며느리는 이 집에 들어온 지 반년이 넘었고 그동안 저는 참을 수 있는 만큼 참았고 이해할 수 있는 만큼 이해하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녁에 보았던 며느리의 무심한 뒷모습은 결혼 초에 예의 바르고 공손한 모습과는 더 이상 같은 사람이라고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조용히 거실에 앉아 오늘 하루 있었던 일들을 듣고 난 뒤 입술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그 표정은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아들도 지쳐가고 있다는 것을 저는 그 순간 가슴 깊은 곳에서 크고 어두운 무언가가 천천히 자리 잡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더는 이대로 둘 수 없다고, 더는 괜찮다며 스스로를 달래서는 안 된다고, 이 집안의 평화를 위해, 내 딸을 위해, 아들을 위해,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해서라도 이제는 분명하게 말해야 한다는 결심이 서서히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심은 저를 조용히 하지만 확고하게 어떤 방향으로 이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오랫동안 참고만 있었던 마음이 마침내 한계에 다다랐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집안의 공기는 평소보다 훨씬 무거웠습니다. 딸은 방 안에서 조용히 불을 끄고 누워 있었고 아들은 거실에서 등을 굽힌 채 한참 동안 빈 화면의 텔레비전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 역시 부엌 식탁에 앉아 상위에 놓인 찬물 한 컵을 바라보며 오랜 시간 마음속으로만 고민을 되뇌었습니다. 참을 만큼 참았고 기다릴 만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갈등이 그저 우연이거나 단순한 일시적인 문제라고 더 이상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딸의 표정, 아들의 지친 어깨, 집안에 내려앉은 정막, 그리고 며느리의 태도, 이 모든 것들이 내일도 모레도 앞으로도 계속 반복될 거라는 사실을 조용히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결국 마음을 굳혔습니다. 이대로 두면 이 집은 더 무너질 것이고 누군가는 상처를 더 깊게 받을 것입니다. 누군가는 더 견디기 어려운 시간을 맞게 될 것입니다.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아들과 며느리를 불렀습니다. 둘은 각자의 방에서 나와 거실 한가운데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아들은 불안한 표정이었고 며느리는 무표정한 얼굴로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오래도록 준비했던 결심을 조용히 꺼내 놓았습니다.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지만 가슴은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이 집에서 더는 함께 살 수 없다는 뜻, 이제 각자의 삶을 꾸려야 한다는 뜻, 은행 대출을 받든 방을 얻든 스스로 책임지고 자리를 잡아야 한다는 뜻을 천천히 그러나 단호하게 전했습니다. 그 순간 아들은 깊은 충격을 받은 듯 숨을 들이마신 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 표정에는 혼란과 슬픔, 그리고 무력함까지 뒤섞여 있었습니다. 아들은 결국 고개를 떨구며 더 이상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듯 양손만 가만히 포개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의 반응은 전혀 달랐습니다. 아들과 달리 며느리는 조금의 충격도 느끼지 않는 듯 담담한 얼굴을 유지했습니다. 오히려 눈빛에 가느다란 빛이 스쳤습니다. 무거운 공기 속에서 혼자만 가벼운 호흡을 하는 사람처럼 표정은 당황이나 서운함 대신 기대에 가까운 기류가 비쳤습니다. 며느리는 제가 결정을 말하자마자 몸을 바로 세웠고 낯설도록 깔끔한 동작으로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렸습니다.
그 자세에는 억눌린 감정이나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그저 준비된 사람처럼 침착한 태도만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 표정은 말하고 있었습니다. 마침 잘 됐다는 듯, 기다렸다는 듯, 이 결정이 오히려 자신에게 자유를 주는 것 같다는 듯. 제가 그 모습을 보자 가슴 한쪽이 서늘하게 가라앉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 아이는 집안의 갈등으로 마음이 상하거나 미안함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집을 벗어날 수 있다는 생각에 가벼워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들은 옆에서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며느리의 표정을 확인하는 것도 벅차 보였습니다. 상황은 두 사람의 마음을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지쳐 있었고 한 사람은 이미 마음이 떠나 있었던 것입니다. 며느리는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가서 짐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문을 열고 닫는 소리가 집안 어딘가를 흔들 듯 울렸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오랜 시간이 한순간에 끝나는 듯한 쓸쓸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며느리는 생각보다 빠르게 정리했습니다. 들어올 때보다 훨씬 가벼운 짐을 들고 현관 앞에 섰습니다. 아들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말을 잇지 못하고 그저 며느리의 움직임을 따라가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며느리는 마지막 순간에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감정이 담긴 눈길도 없었고 아쉬움이나 미련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오래 갇혀있던 문이 열려 밖으로 나가는 사람처럼 어딘가 자유롭기까지 했습니다. 현관문이 천천히 열리고 며느리의 그림자가 사라지는 순간 문턱 위로 남겨진 공기만이 집안에 오래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이 결심이 옳았는지 아닌지 스스로에게 묻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더는 참아서는 안 된다는 그 결정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도 조용히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 집안의 평화를 위해, 가족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무엇보다 내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내가 내린 결단은 그만큼의 무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집을 나간 뒤 집안에는 한동안 깊은 정막이 내려앉았습니다. 평소에는 들리던 발자국 소리, 문 여닫는 소리, 누군가 움직이며 만들어내던 작은 생활의 소리들이 한순간에 사라지자 집은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고요해졌습니다. 비워진 방을 정리하려고 문을 열었을 때 안에는 며느리가 남겨놓고 간 작은 흔적들이 아직도 그대로 있었습니다. 옷걸이에 남아있는 빈 자국, 화장대 위에 놓여있던 먼지, 접히지 않은 채 남아있는 이불의 자국, 그 모든 것들이 며느리가 이 집에 있었던 시간이 꿈처럼 느껴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아들로부터 조심스럽게 전화가 왔습니다. 평소보다 더 낮고 힘 빠진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의자에 앉아 숨을 고르며 전화를 들었습니다. 아들은 짧게 그러나 모든 것을 담아 전했습니다. 둘이 나가서 살기 위해 은행을 돌아다니며 대출 상담을 받고 있다고, 생각보다 쉽지 않다고, 조건이 맞지 않아 계속 미끄러지고 있다고 말하는 내내 아들의 숨은 거칠게 떨렸습니다. 한 번도 쉬운 길을 걸어본 적 없는 아이였지만 이번에는 마음뿐 아니라 현실의 벽 자체가 더 높고 단단하게 가로막고 있다는 느낌이 어머니인 저에게도 그대로 전해졌습니다. 대출이 어려워지자 둘은 결국 며느리 친정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고, 며느리의 친정에서 잠시 지낼 곳은 마련해 주었지만 그곳의 분위기가 우리 집보다 훨씬 더 불편하고 훨씬 더 날카롭다는 것을 아들의 말투만으로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들은 며느리 친정에서의 생활이 자신에게도 큰 부담이 된다는 듯 말끝을 흐렸습니다. 집을 나간 첫날에는 오히려 자유로워 보이던 며느리가 며칠 사이 얼굴이 굽고 표정이 점점 어두워지고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난 뒤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등받이에 기대 앉아
천천히 숨을 내쉬며 한참 동안 깊은 생각에만 잠겨 있었습니다. 집을 나간 것이 며느리에게는 해방처럼 보였지만 막상 현실 앞에서는 그 자유가 무거운 짐으로 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짐은 아들의 어깨에도 함께 올려져 있었습니다. 며느리 친정에서 지낸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제 마음에는 안타까움과 씁쓸함이 함께 밀려왔습니다. 며느리의 성격이 우리 집에서는 버거웠지만 자기 친정이라고 해서 무조건 편한 것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오히려 시댁보다 더 날카로운 시선들 속에서 며느리는 자신이 어떤 위치에 서 있는지를 더 뼈저리게 느끼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들은 며느리에게 힘이 되어주려 애쓰고 있었지만 그 아이 역시 경제적으로 정서적으로 버티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날 밤 불을 끄고 누웠지만 눈을 감아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며느리의 모난 태도에 상처받았던 기억들과 그래도 며느리를 처음 봤을 때의 공손했던 모습들이 머릿속에서 계속 엇갈리며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어딘가에서 조용히 이런 생각이 피어올랐습니다. 사람은 낯선 곳을 떠나봐야 편안함의 가치를 알기도 한다는 것을. 며느리가 지금 어떤 마음일지, 아들은 무얼 버티고 있을지, 그 모든 감정들이 긴 밤 동안 제 마음을 조용히 흔들어 놓았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집을 나간 뒤 며칠 동안은 딸의 표정이 조금은 편안해 보였습니다. 집안에 흐르던 긴장감이 사라져 딸도 자연스레 숨을 고르게 쉬는 듯 했습니다. 거실과 부엌, 방과 복도까지 딸은 오랜만에 마음 놓고 걸어 다녔고 예전처럼 조용히 책을 읽거나 가끔 저에게 와서 말을 걸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가 친정에서 힘들게 지내고 있다는 소식을 아들에게서 조심스레 듣고 난 그날 밤 딸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서서히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며 딸이 거실 소파에 앉아 있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딸은 가만히 두 손을 모으고 한참 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는 시선은 어딘가 멀리 빠져나가 도착지도 없는 길을 서성이는 사람 같았습니다. 딸의 눈빛에는 분명하게 남아있는 상처와 지우기 힘든 서운함이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며느리의 어려운 상황을 그저 속 시원하게 여기지도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며느리를 싫어하고 며느리 때문에 상처받았던 사람이 바로 그 딸이었는데 딸은 오히려 며느리가 친정에서 어떤 대접을 받고 있을지, 밤늦게 혼자서 기운 없이 지내고 있을지 그런 생각들에 조금씩 마음이 무거워지는 듯 했습니다. 딸은 가끔 제 쪽을 힐끔 바라보았다가 다시 시선을 거두었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 눈빛에는 이런저런 감정이 겹쳐진 채 조용히 쌓여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며느리와 다툼이 있었던 그날을 떠올리면 여전히 마음이 쓰리고 화도 나고 아직 완전히 가라앉지 않은 감정도 있었겠지만 며느리가 친정에서 힘들게 지내고 있다는 사실은 딸에게도 쉽지 않은 소식이었던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설거지를 멈추고 딸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직은 어린 나이에 그 아이 나름대로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서로 상처도 주고받으며 살아가는 법을 천천히 배워가는 중이었습니다. 딸은 무릎을 끌어안고 앉아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그저 조용히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 표정은 며느리를 향한 미움만으로 채워진 얼굴이 아니었고 어느새 걱정과 안쓰러움이 조금씩 피어오르는 얼굴이었습니다. 딸은 며칠 전까지는 며느리와 같은 공간에 있는 것만으로도 힘들어했지만 막상 멀리 떨어져 힘들게 지내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니 그 아이의 마음도 자연스레 흔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런 딸을 바라보며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 어떤 때는 단단한 돌처럼 굳어 있다가도 어떤 순간에는
새벽 이슬처럼 부드럽게 녹아내리기도 한다는 것을 새삼스럽게 깨달았습니다. 딸은 잠시 허리를 숙이고 양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조용히 숨을 고르더니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며느리의 빈 방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시선에는 예전의 날카로움이 아닌 한 인간을 향한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딸이 그토록 미워했던 며느리였지만 막상 며느리가 힘들다는 소식을 들으니 다시 마음이 흐르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며 묘한 감정이 가슴에 스며드는 걸 느꼈습니다. 며느리의 행동은 분명 상처였지만 딸의 마음에도 그 상처를 넘어서는 사람다운 온기가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온기가 앞으로 벌어질 어떤 순간들을 조용히 바꾸어 놓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집을 나간 지 한 달 남짓이 지나면서 집안의 분위기는 조금은 안정되는 듯 보였습니다. 딸도 점차 일상을 되찾았고 저 역시 그동안 마음속에 쌓였던 긴장감을 천천히 내려놓으려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평범한 오후 식탁 위에 놓아둔 휴대전화가 조용히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낯선 번호는 아니었습니다. 며느리의 친정 쪽 번호였습니다. 저는 순간적으로 손끝이 굳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기억을 더듬어 보면 며느리의 친정 어머니와 통화를 한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결혼 초에 서로 인사했던 것이 전부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핸드폰을 귀에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짧은 정적 속에서 어떤 이야기가 들려올지 마음 한편에서 작은 예감이 스쳤습니다. 전화를 건 상대의 목소리는 처음 들었을 때보다 훨씬 가라앉아 있었고 어딘가 떨림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말을 하지 않고 그 목소리가 건네는 분위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친정어머니는 마치 오래 고민한 끝에 전화를 건 사람처럼 작게 숨을 고른 뒤 천천히 자신의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 말 속에는 자신의 딸을 향한 실망, 걱정, 당혹감, 그리고 미안함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 며느리가 친정집에서 지내면서 시댁 이야기를 꺼내며 눈물을 보였다는 사실, 그동안 며느리가 얼마나 버거워했는지, 필요 이상으로 감정이 거칠어졌다는 사실, 그리고 자신의 딸이 시댁에 큰 실례를 저질렀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다는 이야기. 친정어머니는 여러 번 말을 멈추었고 다시 이어질 때마다 그 목소리는 조금씩 더 힘을 잃어갔습니다. 그 말들 속에는 딸을 걱정하는 엄마의 마음과 잘못을 대신 사과해야 한다는 무거움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식탁에 앉아 고개를 숙인 채 그 모든 이야기를 조용히 들었습니다. 말 한마디 하지 않아도 상대의 마음이 전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친정어머니는 마지막으로 천천히 그러나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딸이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했다고, 이제는 자신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제발 다시 받아줄 수 없겠냐고 도와달라는 마음으로 부탁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전화기 너머에서 들리는 숨소리 하나에도 친정어머니가 얼마나 난처함과 미안함 속에 있는지, 얼마나 많은 생각 끝에 전화를 건 것인지 고스란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두 집안에 서로 다른 기운이 한순간 같은 감정으로 이어지는 듯 했습니다. 상처받은 쪽도 우리 집이었지만 지금 가장 막다른 곳에 서 있는 사람은 며느리라는 사실이 조용히 가슴에 스며들었습니다. 저는 손에 쥔 전화기를 오래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친정어머니가 전한 간절함 속에서 며느리가 어떤 마음으로 지내고 있는지, 어디까지 무너져 있는지 그 그림자가 어렴풋이 보였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깊은 생각 속에서 한참 동안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며느리 때문에 상처받았던 날들이 떠올랐고 함께 웃었던 날들도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부모가 전한 간절함이
조용히 제 마음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며느리 친정 어머니의 전화가 온 지 며칠이 지나자 집안에는 보이지 않는 긴장감이 조금씩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딸도 아들도 저 또한 일상적인 동작 속에서도 어딘가 마음 한 구석이 걸린 듯 평소와 달리 조용해진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거실 바닥에 앉아 세탁물을 개고 있었습니다. 햇빛이 창문을 통해 부드럽게 비치고 있었지만 마음속에서는 차가운 바람이 불어오는 듯 속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현관문 쪽에서 조용하지만 분명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망설이며 문 앞에 서 있는 기척이었습니다. 딸은 책을 읽다 말고 고개를 들었고 아들은 방 안에서 걸음을 멈춘 듯 집안 전체가 동시에 숨을 고르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나 현관으로 걸어갔습니다. 문틈 아래로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져 있었고 그 그림자는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오래전에 이 집을 나갔던 며느리의 모습과 정확히 겹쳐져 있었습니다. 문을 열자 그곳에는 며느리가 서 있었습니다. 한 달 전 이 집을 나갈 때의 당당한 표정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말없이 서 있는 며느리의 얼굴에는 지친 기운과 후회, 참아온 감정이 한꺼번에 뒤섞여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은 흐트러져 있었고 눈가에는 잠을 이루지 못한 흔적이 깊게 남아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저와 눈을 마주치자마자 입술을 떨었고 손등을 움켜쥔 채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도 없이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무릎이 닿는 소리가 현관 바닥에 짧게 울렸습니다. 그 소리는 한 사람이 마음을 내려놓는 소리, 자존심을 내려놓는 소리, 무언가를 되돌리고 싶다는 간절함이 몸으로 표현된 소리였습니다. 며느리는 고개를 깊이 숙인 채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무너져 있었는지, 어떤 마음으로 이곳까지 왔는지가 조용하게 전해졌습니다. 딸도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며느리와 가장 깊은 갈등을 겪었던 아이였지만 그 순간 딸의 표정으로 스쳐 지나간 감정은 놀라움과 함께 어디선가 솟구치는 연민이었습니다. 아들은 문 뒤에서 며느리의 모습을 보자 그 자리에서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겪었을 갈등과 압박, 그 사이에서 버티고 있었을 마음이 서서히 무너지는 듯 했습니다. 며느리는 아무 말하지 않았지만 몸 전체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정말 힘들다고 견딜 수 있는 만큼 견뎠지만 친정에서의 생활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버거웠다고, 시댁에서 지내는 것이 오히려 마음이 편했었다고, 그런 진심이 흐트러진 머리와 떨리는 어깨, 무릎 꿇은 자세 전체에서 선명히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동안 며느리의 등을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상처도 받았고 서운한 일도 많았지만 무릎 꿇은 채 떨리는 며느리의 모습은 그 모든 감정보다 더 깊은 인간적인 안타까움을 자극했습니다. 현관 앞 공기는 딸과 며느리, 아들과 나, 네 사람의 숨결이 뒤섞이며 오래된 갈등의 그림자 위로 새로운 감정이 천천히 자리 잡는 듯 했습니다. 며느리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미안함, 후회, 간절함이 뒤섞인 눈빛을 조용히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그 눈빛은 말 대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시댁에서 지내는 것이 힘든 줄 알았지만 친정에서 지내보니 그보다 더 힘들었다고, 집이라는 곳이 누구와 함께 있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모습이 된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다고. 그 순간 저는 그 아이가 어쩌면 처음으로 진짜 무너질 줄 아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현관 앞에 무릎을 꿇고 있던 며느리는 긴 시간 동안 굳어있던 마음을 마침내 내려놓은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떨리는 어깨, 감정을 억누르지 못한 눈가, 그리고 이 집 문턱을 다시 넘기 위해 온 힘을 다해 버티고 있는 손끝까지. 그 모습은 예전에 뻣뻣하고 건방지던 태도와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지금 처음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어디로도 갈 곳이 없다는 불안 속에서 진심으로 도움을 요청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현관에 서서 며느리를 내려다보며 기나긴 마음의 움직임을 스스로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와 있었던 수많은 갈등들이 마치 한 편의 오래된 영화처럼 천천히 지나갔습니다. 딸에게 상처를 주던 모습, 집안일을 외면하던 모습, 당당하게 떠나가던 뒷모습까지 그 모든 장면들이 스쳐 지나가며 가슴 깊은 곳을 건드렸지만 그보다 더 선명하게 자리 잡은 것은 지금 눈앞에서 작게 몸을 웅크리고 있는 며느리의 모습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잘못을 진심으로 인정하고 무너진 자세로 돌아온 사람을 내치지 않는 것도 어머니의 역할이었습니다. 더구나 그 아이는 내 하나뿐인 며느리였습니다. 아들의 인생을 함께하는 사람, 우리 가족의 또 다른 구성원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떨어뜨리며 쳐다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보여준 무릎 꿇은 모습은 단순한 사과가 아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자존심까지 내려놓고 이 집 문을 두드린 간절함이었습니다. 며느리의 친정어머니가 죄송하다고 전화했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딸이 아무 말 없이 며느리의 빈 방을 바라보던 모습도 떠올랐습니다. 아들이 전화기 너머에서 숨을 간신히 들이쉬던 흔들리는 목소리도 아직 내 귀에 남아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 내리는 선택은 며느리뿐 아니라 저희 가족 모두에게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화를 내고 상처를 되풀이하기보다 지금 이 순간을 새로운 시작으로 바꿔야 한다는 마음이 천천히 자리 잡았습니다. 저는 한 걸음 다가가 며느리가 떨고 있는 어깨를 조심스레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며느리의 두 손이 바닥을 더욱 꽉 움켜쥐었습니다. 떨림이 더 커졌습니다. 그 아이는 제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그 작은 움직임 하나로도 전부 느끼고 있는 듯 했습니다. 저는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하나의 결심이 조용히 자리 잡았습니다. 이 아이를 다시 받아들이자. 한 번 더 기회를 주자.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함께 살아보자. 그 결심은 쉽게 내린 것이 아니었지만 그만큼 단단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 손짓 하나로 며느리의 떨리던 어깨가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고개를 조금씩 들며 눈가에 맺힌 눈물이 빛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그 순간 이 집에는 오랜 시간 막혀있던 공기가 조금씩 풀려나가는 듯 했습니다. 가족이 다시 하나의 자리로 모일 수 있는 그 첫걸음을 드디어 내딛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며느리가 다시 집으로 들어온 그날 저녁, 집안에는 오랜만에 느껴지는 온기가 조금씩 돌아오는 듯 하면서도 어디선가 긴장과 조심스러움이 겹쳐진 공기가 살며시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해가 천천히 저물고 창문 너머로 붉은 빛이 길게 늘어질 때 저는 부엌에서 저녁 반찬을 하나씩 식탁 위에 올리며 그 분위기를 조용히 살피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조심스러운 발걸음으로 거실을 살폈습니다. 집을 떠난 지 시간이 오래되지는 않았지만 그동안 있었던 모든 일들 때문인지 한 걸음 내딛는 것도 조심스러워 보였습니다. 손끝을 맞잡은 채 자꾸만 주변 눈치를 살피던 모습에서 며느리가 얼마나 긴장하고 있는지 그대로 느껴졌습니다. 딸은 식탁 한쪽에 앉아 책을 펼쳐놓았지만 실제로 글자를 읽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시선은 자꾸만 며느리 쪽으로 향했다가 마주칠까 싶어 다시 책으로 돌아갔습니다. 형식적인 거리두기와 사람 대 사람의 조심스러움이
얇은 막처럼 두 사람 사이에 놓여 있는 듯 했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딸과 며느리를 번갈아 바라보며 둘 사이에 미세한 긴장감을 느꼈습니다. 예전에는 작은 일에도 바로 표정이 드러나던 딸이 오늘만큼은 감정을 꾹 눌러 담고 그저 조용히 숨을 고르고 있다는 것을 저는 누구보다 잘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들은 며느리 옆에서 말없이 앉아 있었지만 그 표정에는 안도감과 걱정이 동시에 얹혀 있었습니다. 되어가는 대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반드시 달라져야 한다는 마음이 아들의 굳은 자세에서 보여졌습니다. 네 사람이 식탁에 둘러앉았을 때 식탁 위의 공기는 한마디 말도 없이 유난히 무겁고 조심스러웠습니다. 숟가락이 맞닿는 작은 소리까지 마음 깊은 곳에 울릴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딸은 숟가락을 들었다가 잠시 멈춰들고만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식탁 모서리만 바라보다가 천천히 손을 움직여 밥을 한번 떠올렸습니다. 그 동작 하나하나마다 서로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려는 조심스러움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이 집안에 다시 변화의 기류가 찾아오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편안한 분위기는 아니었지만 분명히 무너졌던 관계가 조금씩 다시 이어지는 과정 속에 있다는 묘한 울림이 식탁 위에 조용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며느리와 딸 사이에는 아직 말로 풀기 어려운 시간들이 쌓여 있었지만 이렇게 한자리에 앉아 서로를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이 집에는 작은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의 침묵은 딱딱한 벽이 아니라 조금씩 녹아내릴 준비를 하는 얇은 얼음 같았습니다. 서로 조심스럽게 눈길을 맞추고 손끝을 움직이는 작은 행동들 속에서 저는 가족이라는 이름이 다시 천천히 제자리로 돌아오려 한다는 걸 차분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집으로 돌아온 지 며칠이 지나자 집안의 공기에는 아주 미세하지만 분명한 변화가 감지되기 시작했습니다. 첫날에는 침묵이 많았고 둘째 날은 서로 얼굴을 마주치면 습관적으로 눈을 피하는 순간이 더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서도 무언가 천천히 움직이고 있는 듯한 기류가 하루하루 조금씩 짙어지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날 아침이었습니다. 제가 부엌에서 밥을 하고 있을 때 제가 이전에는 듣지 못했던 아주 조심스러운 발걸음 소리가 부엌 쪽으로 가까워졌습니다. 며느리는 제 허리를 지나칠 듯 말 듯 조심스러운 거리감을 유지한 채 싱크대 앞에 서서 설거지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어디까지 해야 할지 고민하는 듯 수건을 한번 움켜쥐었다가 놓고 다시 조심스레 잡았습니다. 결국 며느리는 조용히 앞치마를 꺼내어 허리에 묶고 어머니인 제가 하지 않아도 될 만큼 설거지를 차근차근 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처럼 큰 동작으로 움직이지 않았고 조용한 숨결을 유지하며 수건 하나, 그릇 하나까지 매우 신중하게 다루고 있었습니다. 저는 뒤에서 그 모습을 보며 깊은 숨을 천천히 들이마셨습니다. 그동안 며느리가 보여주지 않았던 태도였고 그 조심스러움은 진심이 아니면 나올 수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날 오후에는 빨래통을 들여다보며 며느리가 천천히 옷을 구분하기 시작했습니다. 흰색과 색깔 있는 옷을 서로 분리하고 따로 빨래망에 넣으며 한 번씩 고개를 다독이듯 끄덕였습니다. 그 모습은 누가 시켜서 하는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스스로 해야 한다고 느끼고 스스로 움직이는 사람이 보여주는 자발적인 태도였습니다. 딸도 그 모습을 멀리서 보며 잠시 흔들리는 듯한 눈빛을 보였습니다. 그동안 서로에게 쌓였던 감정이 단번에 풀리는 것은 아니었지만 딸 역시 며느리가 변하려고 애쓰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에는 며느리가 먼저 청소기를 꺼냈습니다. 무릎을 굽혀 소파 아래까지 꼼꼼하게 청소하는 모습, 화장실 바닥을 닦으며 작게 숨을 내쉬는 모습, 부엌 타일의 얼룩을
천천히 닦아내는 손끝까지 그 모든 행동 하나하나가 예전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저는 부엌 의자에 조용히 앉아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며느리의 등에 비치는 햇빛은 따뜻했지만 그 아이의 행동은 그보다 더 따뜻했습니다. 아이가 바뀌려고 한다는 것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식탁에 앉은 저와 딸을 향해 조심스럽게 눈길을 보내곤 했습니다. 그 눈빛에는 미안함과 다짐이 동시에 담겨 있었고 그 감정들이 하루가 지날수록 더 깊고 또렷하게 느껴졌습니다. 아들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오랫동안 긴장하고 있던 어깨를 조금씩 내려놓았습니다. 며느리가 집안일을 도맡아 하기 때문에 기쁜 것이 아니라 며느리 스스로의 마음이 진짜로 달라지고 있다는 것이 느껴져서 비로소 안도가 찾아오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며느리의 행동 하나하나가 겉으로만 보이는 변화가 아니라 안에서부터 차오르는 진심이라는 것을 날이 갈수록 더 크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 작은 변화들은 우리 가족 모두에게 서서히 따뜻한 바람을 불어넣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가 집안일을 하나둘씩 스스로 챙기기 시작한 지 며칠이 지나자 집안의 분위기는 아주 서서히 하지만 분명하게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딸 역시 처음 며느리가 집으로 돌아왔던 날과는 달리 며느리의 행동들을 조심스럽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완전히 풀어진 표정은 아니었지만 그 아이 특유의 날카로움이 조금씩 둥글게 변해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 변화는 어느 하루의 작은 순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부엌에서 국을 데우고 있었고 딸은 식탁에 앉아 조용히 휴대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그 옆에서 상을 차릴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예전처럼 눈치를 보며 억지로 움직이는 모습이 아니라 자신이 해야 할 위치를 알고 조용히 움직이는 동작이었습니다. 그때 식탁 모서리에 놓여있던 작은 반찬 접시 하나가 바닥으로 떨어질 뻔했습니다. 며느리가 급히 손을 뻗었지만 손과 접시 사이의 거리에는 한순간의 늦은 반응이 있었습니다. 그 순간 며느리보다 먼저 딸의 손이 접시를 받쳐들었습니다. 딸은 짧게 숨을 들이마셨고 며느리는 놀란 얼굴로 딸의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단 몇 초의 장면이었지만 둘 사이에 흐르던 긴장감이 그 순간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딸은 접시를 며느리 쪽으로 조심스럽게 건네주었습니다. 며느리는 그 손끝을 받으며 잠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말은 오가지 않았지만 그 짧은 손끝의 움직임에는 감정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그날 식탁을 정리할 때 딸의 자리에 놓였던 물컵도 손으로 한 번 더 확인하며 정리했습니다. 딸 역시 며느리가 지나갈 때 의자를 조금 당겨 길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둘 다 서로를 향해 눈을 마주치려 하다가 짧게 피하곤 했지만 그 피함 속에 담긴 감정은 예전의 날카로운 감정이 아니라 어색함 속에서 조심스럽게 다시 다가가려는 작은 용기였습니다. 며칠 뒤에는 딸이 방에서 나와 거실을 지나가던 중 며느리가 빨래를 개던 손을 멈추고 자연스럽게 자리를 살짝 비켜주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딸은 멈춰서서 잠시 며느리의 등을 바라보았고 그 표정은 이제는 단순히 미워하는 감정이 아니라 그동안 자신도 얼마나 지쳐 있었는지를 조용히 인정하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딸은 부엌에서 컵 하나를 꺼내 물을 마시면서 거실에서 청소기를 돌리는 며느리를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어깨를 굽힌 채 집안 곳곳을 꼼꼼히 닦고 있었고 딸은 그 모습을 오래 바라보다 천천히 컵을 내려놓고 자기 방으로 걸어갔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며 딸의 마음 어느 한 구석이 분명히 누그러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가족 사이의 갈등은 한 번의 대화로 풀리지 않지만
이런 작은 순간들이 서로를 다시 바라보게 만드는 시작이었습니다. 며느리도 딸도 아직 완전히 가까워진 것은 아니었지만 분명히 서로에게 다시 한 발씩 다가가고 있었고 그 발걸음들이 처음처럼 익숙하지는 않아도 따뜻함을 향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저는 조용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조용한 집안에서 서로를 향한 작은 배려가 빛처럼 번지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집안일을 스스로 도맡기 시작한 지 며칠이 더 흐른 어느 날 집안의 공기는 눈에 보이지 않게 한 겹 더 부드러워져 있었습니다. 딸과 며느리는 서로 조심스럽게 눈을 마주치며 미세한 거리를 조금씩 좁혀가는 분위기였습니다. 그 변화는 마치 깊은 겨울 속에서도 어딘가에서 아주 작은 새싹이 올라오는 것처럼 서서히 하지만 분명하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방에서 이불을 정리하고 있었고 딸은 거실에서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부엌에서 냄비를 씻고 있었는데 따끈한 물의 김이 부엌 문틈을 따라 거실 쪽으로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싱크대 아래쪽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납장 문이 흔들리며 떨어져 며느리 발등 가까이에 떨어진 것입니다. 며느리는 놀라 손을 움켜쥐었고 순간적으로 몸을 웅크렸습니다. 딸은 책을 내려놓고 망설일 틈도 없이 곧바로 부엌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딸은 며느리의 손끝을 들여다보고 다친 곳이 없는지 조심스럽게 살폈습니다. 며느리는 그 움직임에 잠시 멈춰섰고 눈을 약간 크게 뜬 채 딸의 행동을 받아들였습니다. 둘 사이에 흐르던 공기는 이전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경계도 불편함도 아닌 순간적인 걱정과 진심이 자연스럽게 오가는 분위기였습니다. 딸은 쓰러진 수납장 문을 다시 세워놓고 며느리의 주변을 정리해주며 손끝으로 천천히 먼지를 털어냈습니다. 며느리는 미묘하게 떨리는 숨을 들이쉬며 딸이 내미는 작은 배려를 그저 고스란히 받아들였습니다. 그 순간 며느리의 눈가가 아주 천천히 붉어졌습니다. 울컥하는 감정이 억누른 채 올라오는 듯 했습니다. 딸 역시 며느리의 떨림을 느꼈는지 표정이 부드럽게 풀렸습니다. 그 후로 둘은 긴 시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침묵 속에는 예전과는 다른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식탁에 둘이 마주 앉았을 때 딸은 며느리에게 반찬 접시를 건네며 살짝 시선을 맞추었습니다. 며느리는 잠시 망설이다가 작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짧은 눈빛의 교환은 서로에게 닿지 못했던 마음이 처음 맞닿는 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거실에서 두 아이가 자연스럽게 함께 설거지를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딸이 씻고 며느리가 물기를 닦았는데 둘의 손 움직임은 예전처럼 따로 놀지 않고 조심스럽지만 부드럽게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설거지 도중 딸의 손등을 스치고 딸 역시 그 손길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서로를 미워하던 시절이 있었다는 것이 믿기지 않을 만큼 둘 사이는 어느새 부모로부터 강요받은 화해가 아닌 스스로 만들어가는 이해와 온기로 조용히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식탁 옆에서 그 모습을 바라보며 저는 사람 사이의 상처란 어쩌면 이렇게 작은 배려에서 서서히 치유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갈등 끝에 다시 마주한 두 아이는 오랜 시간 굳어있던 마음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있었고 그 안에는 서로를 미워했던 흔적보다 서로를 이해하게 된 시간이 더 강하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며느리가 딸에게 차를 한 잔 내어주고 딸 역시 그 옆에 앉아 잠시 이야기를 나누는 순간들이 하나둘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둘의 사이에서 예전처럼 차갑고 긴장된 기류 대신 따뜻하고 부드러운 공기가 거실 전체에 은은하게 퍼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조용한 변화 속에서 우리 가족이 완전히 새로운 관계를 다시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깊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며느리와 딸의 관계가 서서히 풀리기 시작한 뒤 집안은 오랜만에 잔잔한 평온으로 채워져 갔습니다. 예전에는 작은 소리만 들려도 마음 한구석이 불안하게 흔들리곤 했지만 이제는 그 자리를 부드러운 온기가 조용히 감싸고 있었습니다. 어느 주말 오후 햇살이 부엌 창문 너머로 깊게 들어오던 날, 저는 점심 준비를 하고 있었고 며느리는 제 옆에서 반찬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딸은 냉장고에서 과일을 꺼내 접시에 놓고 있었고 아들은 옆에서 저 먼저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견제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그 풍경은 참 오랜만에 보는 모습이었습니다. 부엌에서 스치는 발걸음, 접시를 주고받는 손끝, 눈을 마주치며 고개를 살짝 끄덕이는 장면들에는 이제 더 이상 불편한 기류가 없었습니다. 점심상 위에 김이 모락모락 오르고 가족 모두 자리에 앉았을 때 저는 문득 오래전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아직 아이들이 학생이었을 때 4명 모두 함께 웃으며 밥을 먹던 그 시절의 평범했던 풍경이었습니다. 그때처럼 딸과 며느리는 서로 음식을 권해주었고 아들은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오랜만에 편안한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누구도 먼저 말하지 않았지만 식탁 위로 조용한 웃음이 피어올랐습니다. 딸이 며느리에게 수저를 건네는 순간 작은 해프닝이 생겨 수저가 탁자에 살짝 떨어졌고 그 소리에 며느리가 당황해 손을 흔들자 아들이 가볍게 웃음을 흘렸고 딸도 그 모습을 따라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억지로 만든 것이 아니라 오랜 긴장 끝에 드디어 모두가 마음을 내려놓았다는 듯 따뜻하고 자연스러웠습니다. 저는 그 웃음이 식탁을 넘어서 집안 곳곳에 퍼져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부엌, 거실, 복도까지 모든 공간이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았습니다. 식사를 마친 뒤 며느리는 딸과 함께 설거지를 도왔고 아들은 저를 도와 거실 정리를 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향해 작은 배려를 건네고 그 배려가 다시 되돌아가는 모습은 참 오래 기다렸던 풍경이었습니다. 해가 저물 무렵 내 가족 모두 거실에 모여 각자의 자리에 앉아 쉬고 있었습니다. 딸은 며느리에게 따뜻한 차를 건네고 며느리는 그 손길을 조심스럽게 받았습니다. 아들은 TV를 켜지 않은 채 조용히 가족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고 저는 그 장면을 보며 오랜 시간 묵었던 마음이 천천히 풀려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말 한마디 없어도 우리는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이 순간이 이 집이 다시 가족으로 돌아가는 길에 마지막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온기가 가득한 저녁 가족 모두 같은 공간에서 같은 공기를 나누며 같은 온도로 웃음을 머금은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가족이란 결국 몇 번 부서져도 다시 맞잡을 수 있는 손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그날의 따뜻한 공기 속에서 우리 4사람은 오랜 시간 잃어버렸던 마음을 다시 한번 서로에게 천천히 건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모든 순간이 그저 감사했습니다.